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사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붙인 관세 전쟁에 중국은 인내와 침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중국 관세율이 최대 245%라는 미국의 발표에는 관세 숫자 누름을 한다 해도 무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먼저 전화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간의 직접 대화를 촉구했지만 중국은 미국의 밀고 당기기에 말려들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미국 안팎에서는 이 관세 전장에서 미국이 이길 수 없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중국도 언젠가는 협상에 나서야겠죠. 중국이 가진 패는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갈 것인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제 88세로 선종했습니다. 비유럽권 출신으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포용적이었고 역대 교황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과 함께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에서는 말레이시아 통신원 연결해서 미중 관세 전쟁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말레이시아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월 20일 화요일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전 세계 10서 가톨릭 신자를 이끌어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로 선정했습니다.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뇌졸중과 그에 따른 심부전으로 현지 시각 21일 오전 7시 35분 세상을 떠났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심각한 폐렴 때문에 입원했다가 회복해 교황청으로 돌아온 뒤 활동을 재개하던 중이었는데요. 20일 부활절 대축일에 성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을 만나고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시간 부활절 휴전 이후 전투 재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부활절 이후까지 휴전 연장을 요구했습니다만 푸틴 대통령의 연장 명령은 없었고 휴전은 예정대로 21일 0시에 종료됐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가 부활절 기간 우크라이나군이 총 4,900여 차례 휴전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3,000여 차례 휴전을 위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전시회로 꼽히는 중국 상하이 모터쇼가 내일 개막합니다. 이번 모터쇼는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상하이 국가 전시 컨벤션 센터 내 전시장에서 열리고 26개 국가 및 지역에 1,000개 가까운 업체가 참여합니다. 폭스바겐, BMW, 볼보, 토요타, 혼다, 닛산 등 해외 브랜드를 비롯해서 상하이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디디, 둥펑, 비아드 등 중국 국내 주요 메이커가 총출동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라고 주최 측이 밝혔습니다. 베이징 모터쇼와 함께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상하이 모터쇼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모터쇼로 손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매업계 최고 경영자들과 회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월마트, 타깃, 홈디포, 로스 등 고위 인사들과 만났는데요. 당초 백악관이 사전에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 일정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관세가 제품 가격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경우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의 연례 회동인 세계경제포럼 WEF 창립자인 클라우드 슈바프가 WEF 이사회에서 물러났습니다. 슈바프는 WEF를 통해서 낸 성명에서 이사회 의장과 이사직에서 즉시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슈바프는 1971년 WF의 모태인 유럽 경영자 포럼을 창설해서 스위스 휴양지 다버스에서 해마다 각국 정재계 고급 인사들의 모임을 열어왔습니다. WF 이사회는 현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 엘고 전 미국 부통령,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 등이 속해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네.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아무래도 이 소식 중점적으로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느님의 종들의 종 영원히 잠들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에 자신을 낮춰 부를 때 하느님의 종들의 종 이렇게 불렀습니다. 보통 이제 가톨릭 신자들이 저는 하느님의 종입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신자들 더 밑에 있는 사람이 바로 교황인 자신이다. 이렇게 자신을 낮춰 불렀는데요. 네. 21일 현지 시각입니다. 아침 7시 35분이고요. 우리 시각으로 21일 오후 2시 35분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뇌졸중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했다고 교황청이 공식 밝혔습니다. 폐렴이 있었습니다. 다 회복되지 않았는데 네. 부활절 당일 미사에서 직접 나타나서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교황의 부활절 메시지가 그의 생전의 마지막 메시지가 됐습니다. 네. 선종 전날인 20일 부활절이었는데요. 성 베드로 대성당 2층 발코니에서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고요.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 향해서 형제 자매 여러분 행복한 부활절입니다라고 간단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그다음 메시지는 다 읽기가 힘들어서 네. 옆에 있던 크리스티마 추기경이 대신 읽어주었는데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상황이 너무나 개탄스럽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을 촉구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평화를 호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교황이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이 아니라 바티칸 밖에 있는 성당의 지하 무덤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유언했다고 하는데요. 교황청은 프란시스코 교황이 로마에 있는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의 지하에 특별한 장식 없이 간단한 무덤으로 자신을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전임 교황들은요.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 안치가 돼 있는데 교황은 이전 교황들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생전에도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세계 각국도 교황의 죽음을 애도하는 물결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건물의 조기를 개항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장례식에도 직접 참석한다고 하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난민 등 여러 가지 국제 현안을 두고 프란시스코 교황과 대립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바티칸에서 교황을 아련했던 제이디 벤슨 부통령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그렇죠.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폼데얼레인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그리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의 각국 정상들도 가장 어려운 이들을 위한 교황의 헌신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도 교황은 연민과 교회 통합을 위한 관심 그리고 모든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애쓰는 선의를 가진 사람의 공통적인 대를 위해서 지치질 모르는 헌신으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교황의 죽음을 애도했고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재임 기간 중간에 교황이 카톨릭과 러시아 종교와의 대화 그리고 러시아와 교황청의 건설적인 교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교황을 추모했습니다. 네. 자, 후임 교황 선출하기 위한 콘클라베가 이제 예정이 될 텐데 언제 열리게 되나요? 일단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장례식이 일주일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네, 네. 끝나고 나서 2주에서 3주 후에 추기경단이 시스티나 성당에 모여서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비밀스러운 절차 콘클라베를 진행합니다.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선출할 때까지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네. 이론적으로는 세례를 받은 남성 로마 카톨릭 신자면은 누구나 자격이 있는데 지난 700년 동안 교황은 항상 추기경단이 선출해왔다고 합니다. 투표 당일날 미켈란젤로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는 천장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서 이게 봉사가 되면서 비밀 서약한 추기경들이 그 안에 갇혀서 교황을 선출할 때까지 계속해서 투표를 하게 되는 건데요. 80세 미만 추기경만이 투표 자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도 이제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이렇게 따지면은 120명 정도가 후보에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비밀리에 투표가 진행이 되고 투표 용지에 이름을 쓰고 제대위 성배 이걸 놓는다고 합니다.
후보자가 필요한 3분의 1을 얻는 후보자가 이제 없는다면,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을 얻는 투표가 나와야지만 이게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건데, 하루에 최대 4번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2013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된 콘클라베는 24시간 동안 5번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13세기에는 3년 정도 걸린 적도 있었고요. 네. 18세기에는요 4개월 걸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개표가 완료가 되면 바티칸 소방관들이 미리 설치한 시스티나 성당 내부에 난로에서 투표 용지를 태운다고 하는데요. 검은 연기는 교황이 선출되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이고, 네. 흰 연기가 올라오면은 새 교황이 선출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추기경은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성직자인데요. 선거권과 피선거권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성당에 가면은 신부님 계시고 그 위가 주교, 대주교, 그 다음이 추기경, 이제 교황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프란스 교황은 그동안에 배출된 한국인 추기경 4명 중 2명을 임명했습니다. 염수종 안드레아 추기경과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인데요. 네. 다른 2명은 1969년 교황 요한 바오로 6세가 임명한 김수환 추기경 이제 돌아가셨죠. 그리고 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이제 했었던 정진성, 니콜라 추기경 이렇게 총해서 4명이 있습니다. 네. 이 한국 추경이 콘클라베 참가한 것은 요한 바오로 2세를 교황으로 선출했었던 1978년 10월 투표에서 김수환 추경이 참석한 이후에 47년 만에 처음인 일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용식 라자로 추기경도 굉장히 유력한 후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그렇군요. 네. 프란스 교황도 굉장히 인연이 깊은 추기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돌아가시긴 하셨습니다. 또 다음 추기경이 어떤 인물이, 그러니까 교황이 어떤 인물이 될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프란스 교황 같은 이런 교황이 다시 한 번 더 탄생하기를 네. 가톨릭 신자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톨릭 역사에서도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좀 의미가 있는 것이 기존의 이전의 교황들과는 좀 다른 행보였었죠. 맞습니다. 사실 역사상 선출된 교황 266명 중에서 대다수가 유럽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란스 교황은 아르헨티나 출신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좀 주목을 받았었고요. 사실 가톨릭 역사상 교황은 늘 이탈리아인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원래 로마 주교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교황은 로마에서 탄생을 했고 이탈리아인들이 나왔는데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로 유럽에서 탄생했는데 네. 비유럽권 교황으로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서 남미 출신, 이것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행적이 네, 좀 파격적이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네. 사실 프란츠 교황은 격식보다는 종교 본질에 집중했었던 교황이었습니다. 네. 일반 사제가 아니라 스토이 출신, 예수의 출신인데요. 고인은 오랜 수도와 묵상을 통해서 일관된 영성과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교황들이 교리, 제도에 묶여서 좀 사실 보수적이고 틀에 갇혔었다 말하면은 프란츠 교황은 굉장히 과감한 기억, 파격적인 행보,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프란스 교황은 사제가 되기 전부터 아르헨티나 빈민촌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마약이 유통되는 마피아가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지만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했었고요. 추기경이 된 다음에도 빈민촌 활동은 계속 이어갔는데 이걸 외부에 알리지 않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되고 나서도 빈민가의 교황, 이런 별명까지 있었는데요. 특히 소탈한 행보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르헨티나 추경 시절에도 고인은 교구에서 제공되는 자동차와 운전기사를 거절했습니다. 대신에 버스, 지하철 타고 다녔고요. 그리고 교황이 타고 다니는 의전 차량이 있는데요. 파파 모빌레, 이걸 타지 않았습니다. 방탄장치가 있는 차량이었는데 네. 취임하고 나서도 방탄차 타지 않고 일반 차량에 올랐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빈민촌을 그렇게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거고, 2001년에 에이즈 환자를 방문해서 발을 씻겨줬고요. 그들에게 발에 입을 맞추기도 했었습니다. 또 선출되고 나서는 이스라엘 직접 찾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국도 방문했습니다. 특히 분쟁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또 남한으로 북한으로 갈라져 있는 한국의 분단 현실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북한이 초대만 한다면 언제든지 자신이 북한을 가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늘 화해, 용서의 네. 메시지를 전달했었던 교황이었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 정리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키워드, 우리 부부는 비밀이 없어요. 예. 네. 부부 사이가 좋아지려면 대화를 많이 하고 상대방에게 숨기는 것이 없이 솔직하게 대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죠. 근데 네. 이 조언을
잘못 이해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인데요. 네. 뉴욕타임스가 단독 기사에서 취재원을 통해서 헤그세스 장관이 3월 15일 날 자신이 만든 디펜스 팀 허드라는 시그널 채팅방에서 예멘 공습작전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공유했는데 거기에 부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인뿐만 아니라 동생인 필 헤그세스 그리고 자신의 오랜 개인 변호사인 팀 팔라토레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군사작전 수행에 관여할 이유가 없는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보수칙 위반 소지가 제기가 되고 있고 심지어 변호사까지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데 왜 이런 걸 공유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요? 이 채팅방은 정부 공유 휴대폰이 아니라 헤그세스 장관의 개인 휴대폰 통해서 운영이 됐다고 하는데 네. 고의적인 기밀 유출 의혹이 더욱더 짙어지는 대목입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해당 채팅방을 작전 내용 외에도 국방부 주요 참모들과의 일정 조율 등에 활용했다고 하고요. 작전 당일에는 항공기 종류, 작전 개시 시간 포함돼서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이 여기에서 공유가 됐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애틀랜틱 그 편집장을 또 네. 예, 초대를 해서 맞아요. 이게 폭로가 됐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채팅방인 맞아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폭로가 된 건데요. 네. 당시 헤그세스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안보 관계자들 모인 단체방에서 예멘 공습 정보를 공유했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애틀랜틱 편집장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공개가 되면서 문제가 된 건데요. 이 사건 때문에 국방부 감찰실에서 조사가 진행이 됐고 장관 수석고문인 댄 콜드웰 포함해서 여러 고 인사들이 결국 해임되거나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민간 메신저로 군사기밀을 논의했다는 것 때문에 주요 논쟁이었는데 네. 이번 두 번째 논란은요. 헤그세스 장관의 가족이 포함된 민간 메신저 채팅방이 나왔기 때문에 기밀 유출에 대해서 좀 더 문제가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니까 그러니까요. 사태가 커지는 건데 그래서 백악관에서 국방장관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백악관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네. 미국의 공영 라디오인 NPR이 백악관이 군사작전과 관련해서 기밀 정보를 부적절하게 달았던 의혹 때문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는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관계자는 가짜 뉴스라면서 이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개미 잡는 CEO.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날 상호 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네. 1분기 주요 미국의 부자들이 자신들의 회사 주식을 대거 매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개미 투자 잡는 CEO 이렇게 한번 뽑아봤는데요. 네. 이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 CEO인 제이미 다이먼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판 사람에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요. 상호 관세 규모에 대해서 미리 백악관으로부터 언지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팔았는지 어쨌든 둘 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내부자 거래 분석업체인 워싱턴 서비스 분석을 인용해서 저커버그 CEO가 자신과 아내 프리실라 첸이 가지고 있는 자선 재산인데요. 첸 저커버그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올해 1분기 중에서 자사 주식인 메타 주식 110만 주를 매각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매각 시점이 올해 1월 달부터 2월 달인데요. 주가가 최정점을 찍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네. 판 주식의 가치가 7억 3,300만 달러, 우론으로 1조 400억 원에 달한다고 하고요. 이 보도에 따르면 1분기 중에서 가장 많은 주식을 매각한 기업 경영진 사례로 꼽힌다고 합니다. 저커버그는 지난 1분기 때 트럼프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지만 2기 행정부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라고 작심한 사람처럼 선거가 끝나자마자 예. 마라리조트도 가고 그리고 이제 선거 과정에서 후원금도 내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사이가 가까워졌는데요. 매각 시점이 공교롭게도 1월, 2월이었는데 그때 메타 주식이 사상 최고점을 찍었던 곳이었고 그때 때마침 주식을 팔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메타 주가가 32%나 하락했습니다. 우연 일까요? 이렇게
그렇죠. 네. 어쨌든 거기에다가 지금 두 번째는요.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의 CEO인 세프라 캐츠. 이 사람도 네. 1분기 중에 7억 500만 달러라는 자사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역시 오라클의 주가도 지난해 말부터 1월, 2월 달까지 비슷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떨어졌는데 이거 역시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예. 소프트뱅크 임원 출신인 니케이시 아로라 역시 이제 주식을 대거 팔면서 세 번째로 주식을 많이 판 사람이 됐습니다. 참 공교롭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었던 다이먼 CEO도 네. 1분기에 회사 주식 2억 3,400만 달러 가량을 매각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다이먼 CEO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관세 정책 때문에 침체가 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이때 알아들었던 겁니다. 이때 알아듣고 우리도 빨리 예. 개미들도 빨리빨리 팔았어야 됐었는데 행동에 옮겼어야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네 부자들이 주식을 고점에 잘 팔아가지고 손실을 회피했지만 네. 개미들은 그때 팔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너무 슬퍼하셔서 다음 키워드 AI는 AI가 제일 잘 알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이제 법까지 만드는 시대가 도래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랍에미리트가 새로운 법률 제정 그리고 기존 법의 검토 개정에 AI 인공지능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아랍에미리트 강요들은 이런 계획 일환으로 지난주에 AI 입법을 감독할 새로운 내각기관인 규제정보청을 창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AI를 활용하게 되면 시간을 굉장히 줄일 것이다. 이제 이건 당연히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법 환경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AI가 좀 더 정교하게 새로운 법을 만들 것으로 보이는데 네. 코펜하겐 경영대학원의 교수인 로니 교수는요. 아랍에미리트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대담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AI를 일종의 공동 입법자로 변모시키는 야심이 깔려 있는 것 같다라며 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이 AI를 활용함으로써 입법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이 70% 정도 빨라질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AI가 100% 정확하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AI 연구자들이 AI를 통해서 입법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용자들이 AI를 이해할 수 없게 되거나 AI의 데이터를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편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AI가 인간과 동일한 방법으로 법을 해석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거짓 정보를 인식을 해서 그걸 활용한다면 이게 정확한 검토가 그렇죠. 되지 않을 것이다. 신뢰성, 경고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계 첫 도입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퀸의 노래입니다. Love of My Life 함께 듣겠습니다. Love of my life, you've hurt me. You've broken my heart, and now you leave me. Love of my life, can't you see? Bring it back, bring it back. Don't take it away from me because you don't know what it means to me. Love of my life, don't leave me. You've taken my love and now desert me. Love of my life, can't you see? Bring it back, bring it back. Don't take it away from me because you don't know what it means to me.
things all by the way.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한덕수 총리가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며 탄핵 소추를 즉각 추진해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총리 탄핵 사유가 없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자신이 있다면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상고심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습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지난달 26일 2심에선 1심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현대와 하나가 각각 100만 달러, 삼성은 31만 5천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인하율이 기존보다 낮아짐에 따라 휘발유 값은 리터당 40원, 경유는 46원 오르게 됩니다. SK텔레콤 이용자의 유심 관련 정보가 해킹으로 외부에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유출 규모와 악용 사례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노현지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문해서 말레이시아와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지금 말레이시아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 15일부터 17일 사흘간의 일정으로 시진핑 주석이 방문하자 말레이시아는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도착 첫날 공항 주변 17개 도로를 모두 통제한 것을 비롯해 일반인들의 공항터미널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안와르 말레이시아 총리가 직접 공항에서 맞이해 함께 왕궁으로 이동하는 융숭한 대접을 받았는데요. 네. 말레이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중국을 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무역전쟁이 예고되는 가운데 말레이시아의 선택은 당연히 중국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남중국해 문제는 잠깐 덮어두고 네. 올해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의지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국빈 만찬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네, 말레이시아의 술탄 이브라힘 국왕은 자신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서 중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말레이시아에서 기회를 모색할 만한 잠재력이 있다며 이는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따른 지역적 연결성과 고차원적 개발의 중요성에도 부합한다고 적극 지지했습니다.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자신이 주최한 만찬에서 직접 중국어를 사용해 공자의 유명한 말씀 사해 속의 사람은 모두 형제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중국은 혼란 속에서도 오랫동안 합리적이고 강력하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왔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화답으로 시진핑 주석은 우리 함께 아시아 가족의 밝은 미래를 지킬 것이라며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세계 무역 충격에 맞서고 남반구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양국이 지정학적, 진영 기반의 대립과
일방주의, 보호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자, 이번 시 주석의 방문으로 양국 간의 어떤 뭐 진전이라든지 합의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네, 시진핑 주석의 말레이시아 방문은 2013년 이후 두 번째인데요. 네. 지난번 방문 때는 양국의 외교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의 중요한 진전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민감한 시기에 확실한 선택을 했다는 점과 히토류 가공을 비롯한 인공지능, 신기술 연구소와 같이 미래 고부가가치 기술을 중국과 함께하기로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많은 것을 시사하는데요. 작년부터 러시아 수출 금지 품목에 대한 미국의 제재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특히 이란산 원유 유통과 엔비디아 반도체를 중국으로 유통하지 말라는 요구에도 대책만 내놓고 국제적 합의가 아닌 개별 국가의 제재는 따를 생각이 없다던 입장이었는데요. 네. 말레이시아의 경우 어쩔 수 없는 선택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중국과 교류를 많이 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은 16년째 말레이시아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고 대외 무역액의 16.8%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상대국이기 때문입니다. 네, 네. 이번 방문 기간에 괄목할 만한 상황은 말레이시아 정부와 중국 신화통신 간의 뉴스 및 정보 분야 양해각서가 체결돼 말레이시아 국영방송사 RTM과 신화통신은 공동 미디어 활동, 특히 뉴스 교환과 프로그램 공동 제작에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와 더불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베이더우 글로벌 항법 위성 시스템 적용 협력을 합의하고 인공지능 AI와 디지털 경제에 관해서도 두 건의 MOU를 교환했습니다. 과학기술혁신부는 신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소 설립을 지원하고 신소재 공동실험실도 건설하기로 했는데요. 네. 교육과 지식재산권, 관광 및 문화유산, 중국 국가철도청의 철도 분야 협력 강화까지 31건의 광범위한 양해각서와 협정, 각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번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문이 말레이시아 경제에 좀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모든 것을 쉽고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두 정부 간 공무용 여권과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포함한 외교 협력에 대해 사이푸딘 이스마일 내무부 장관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양해각서를 직접 교환하는 모습을 대서특필했는데요. 네. 이를 두고 홍룡투자은행은 이번 방문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인해 투자시장의 감정이 고조됐다고 밝히고 지속적인 세계무역 혼란과 거시경제의 역풍 속에서 말레이시아 경제 회복력에 기여할 수 있는 건설적인 참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주가는 이번 방문 동안 잠깐 올랐다가 다시 하락세를 보여 기대감보다는 미중 무역전쟁 격화에 대한 우려가 아직은 더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노현지 통신원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붙인 미중 간 관세 전쟁에서 미국은 145% 관세에 각종 수출입 제재를 추가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협상도 촉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요지부동입니다. 심지어 미국이 밀리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익희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뭐 145% 이런 거 숫자가 너무나 커서요. 미국 중국 사이 무역 전쟁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정리를 일단 먼저 해주실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네. 또 주요 통상국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 나라마다 좀 틀린데요. 그렇죠. 한 작게는 10%부터 많게는 49%까지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전에 관세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더해 보니까 145%가 145%가 됐습니다. 예, 뭐 그동안 과정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어쨌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그럼 우리도 미국에 부과하겠다 상응하기 위해서 125%를 관세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격적으로 145%가 발효되는 게 9일부터인데 상호 관세 네. 발효가 9일 아침에 그냥 보류시켜 버렸어요. 모든 상호 관세를 네. 90일간. 그런데 오직 중국만 예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145%로 그냥 간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그리고 이제 특정 부품에 대해서 중국의 수출이나 이런 것도 제한하고요. 예. 그러니까 중국도 지난 4일 첨단 제품 및 방위 산업에 필수적인 히토리라는 게 있죠. 히토리 수출도 제한하고 미국의 군수 기업에 대한 제재도 하고 미국 비행기 회사 보잉이 네. 중국에 파는 것도 못 팔게 하고 이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백악관도 지난 16일 이런 발표를 했어요. 대중국 관세율이 145%가 아니라 최대 245%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바이든 행정부 때 특정 부품들 즉 주사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세가 100%가 붙는데 이 100%에다 145%를 더하니까 245%에 물론 다른 특정 부품에 대해서는 네.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가 다음 날 네. 미국이 관세 숫자 노름을 하고 있다. 이런 거 계속 한다고 해서 우리는 대응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앞서도 관세율을 더 높인다는 것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대응하지 않겠다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경제학자들도 관세가 50%가 넘어가면 네. 그다음부터는 이 교육을 안 하겠죠. 때문에 네. 하여튼 뭐 아무리 올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국이 지금 협상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거든요. 네, 협상은 실마약도 좀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백악관이 대중국 관세는 245%다 이렇게 발표하기 이틀 전에 네.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은 이제 중국 쪽에 넘어갔다. 중국이 우리와 거래를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중국과의 거래 열려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렇게 하니까 중국과 대화하고 싶다. 중국이 빨리 우리한테 연락해라. 협상을 촉구해라 이런 얘기죠. 네. 하여튼 중국 쪽에서는 관세 전쟁을 시작한 이후로 시진핑 중국 주석이 먼저 나서서 트럼프에게 전화를 해라. 그래서 협상을 요청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 전혀 꼼짝도 않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미국이 다시 또 관세는 245%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한 거죠. 네, 그래도 우리는 꿈쩍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으니까 이게 협상이 전혀 안 되겠네요. 네. 예. 미국 쪽 입장은 어떻습니까? 좀 급해 보여요, 사실.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제 상황에서. 시진핑이 먼저 전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거죠. 전화할 생각이 없는데.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포커 게임을 들어서 중국이 지금 포커 게임 하는 와중에 제일 낮은 패를 들고 있다. 즉 포커 게임 제일 낮은 패가 숫자 2개 2가 적혀 있는 카드 2장 두고 있는 거 그걸 투 원페어라 그러는데 그걸 들고 있다. 가끔 있을 뿐이다. 별로 그러니까 좋지 않은 패를 들고 있다. 아니 제일 낮은 패다. 네. 이 싸움을 격화하게 되면은 중국은 손해를 본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이유를 들었어요. 중국이 우리한테 수출하는 것, 중국 우리한테 5을 수출하면은 우리는 중국에 하나밖에 수출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우리한테 중국이 불리하다 이런 얘기죠. 5배나 많이 수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우리가 관세를 갖다 매기게 되면 중국이 많이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무역전이 갈수록 격화될수록 중국이 불리하고 우리가 유리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핀 거죠. 좀 돌아가는 판을 보면 그래 보이지는 않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미국의 주장대로? 그 베센트 주장에 대해서 시장이나 경제학계 쪽에서는 뭐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제 그 애덤 포슨이라고 하는 미국 유명한 경제학자 피터슨 국제연구소 소장인데요. 지난 9일 포린 어페어즈에 이런 기고를 했습니다. 무역 전쟁에서 패배하기는 쉽다. 이 기고가 상당히 요즘 회자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베센트의 주장과 달리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 중국이 더 유리하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게임 이론에서 확전 우위라는 것이 있는데 두 사람이 대결을 할 때 대결이 격화될수록 상대방이 더 피해를 받게 되면은 그쪽 피해를 주는 쪽이 확전 우위에 있다. 그러니까 싸움이 격화될수록 더 우위에 쓴다 되게 되는 거죠. 이제 베센트의 주장은 미국이 확전 우위를 갖고 있다는 건데. 현실은 그래 보이지 않는다는. 애덤 포즈는 반대로 중국의 확전 우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은 미국은 중국
중국한테 의약품부터 시작해서 방위사통 부품까지 대체할 수 없거나 혹은 국내에서 제조하려면 시간과 돈이 훨씬 많이 드는 물품들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입장에서는 이 수출품들이 미국으로 못 가면 다른 국내에서 소비하거나 다른 판로를 팔거나 혹은 좀 돈을 좀 못 버는 수준인데 네, 네. 미국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필수품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렇죠. 당장 급하고 또 가격이 치솟게 되고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역 전쟁을 할 적에 이 유리한 쪽은 무역 수지 흑자국이지 적자국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미국은 중국한테 1,992억 달러를 수출하는데 네. 중국은 미국에 4,625달러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약 2,633억 달러를 더 많이 수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만큼 중국이 더 유리하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그 컬럼니스트 기디언 네커먼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도 네. 미국이 자선사무로 중국한테 물건 수입하는 게 아니다. 미국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이 필요가 있다. 중국이 만드는 건 미국이 원하기 때문에 예, 수입하는 거다. 그래서 이 관세 포커 게임에서 미국이 훨씬 약한 패를 쥐고 있다. 트럼프와 미국이 이를 명확히 깨달는 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해는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약한 패를 가지고 있는 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네.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에서 중국이 이렇게 강한 패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상품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에서는 이 휴대폰의 절반이 스마트폰인데 아이폰이죠. 네. 아이폰인데 아이폰의 80%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에어컨의 거의 90%, 선풍기의 44분의 3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쓰는 에어컨과 선풍기는 대부분 중국 제로 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이 덥지 않아야 된다, 알길 기대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무역진이 계속되면은 에어컨값, 선풍기값이 비싸질 테니까. 그렇죠. 또 미국이 수입한 인형과 자전거의 75%는 중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끝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선물값이 씻어질 거다. 예, 이렇게 또 예상하는 그 중국 경제 전문가이자 베이징 주재 유럽 연합 상공회의 소장을 지냈던 아서 크로보 뉴욕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산업 그러니까 서로의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네. 3대 1로 미국이 크다. 그러니까 미국이 훨씬 중국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지난 3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중국이 미국의 수출 통제를 견뎌내면서 적응력이 또 생겼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수출 통제도 불구하고 최근에 중국에서 고사양 인공지능 딥시크를 개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양국의 이런 수출입 시장 규모를 비교를 해봐도 중국이 지금 유리하다 이런 지적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의 수출은 2006년도에 국내 총생산 대비 36%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3년 현재는 18.9%로 떨어졌습니다. 즉 중국 경제에서 수출보다는 내수와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거, 수출 의존도가 낮아졌다는 거죠. 반면 국제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몫은 커졌습니다. 그렇죠. 2004년 중국 제조업은 전 세계 생산의 9% 정도를 차지했었는데 2023년에는 거의 30%로 증가해서 세계 1위 제조 국가가 됐습니다. 네. 중국 제조업 부가가치는 미국, 일본, 독일, 인도 4개국을 합친 것보다 크고 미국의 17%를 크게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중국의 수출 시장에서 미국의 포션은 1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중국이 미국의 수출을 갖다가 전혀 못할 가능성은 없고 많을 경우 한 30% 줄어들 수 있는데 그 정도면 중국이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이런 수출 그래서 앞서 말했던 베이징 주재 유럽 상공회의소를 지냈던 또 다른 소장인 웨르크 부케라는 사람은 중국에게 미국의 관세는 상당히 불편하나 경제에 큰 위협이 되는 건 아니다. 현재 중국은 14조에서 15조 달러 규모의 경제인데 대미 수출은 뭐 많아야 한 5,500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중국이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중국이 미국에 맞서서 뭔가 추가적인 조처를 취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보복 수단도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중국 관영신화통신 산하의 소셜미디어 뉴탄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대두, 수수 등 미국 농산물의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 네. 미국 가금육, 미국 육류들을 수입 금지한다. 펜타닐 관련 협력도 중단한다.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는 대중국 서비스 무역도 제한한다. 미국 기업의 중국 내 지적 재산권도 전면적인 조사를 한다. 그리고 네. 미국 영화를 수입을 금지한다. 미국이 아픈 것을 콕콕콕 찌를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네, 계획 중인 거죠. 뭐 이제 계속 흘리고 있는 거죠. 네, 중국도. 네, 네. 특히 중국이 독하게 대응할 카드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먹는 항생제에 네. 들어간 원료의 50%는 중국이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수출 안 하면 미국 사람들 아픈데 약을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또 미국의 주력 전투기인 F-35에 들어가는 히토리 부품들 중국이 다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은 미국의 국채를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한 국가입니다. 저번 때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연기의 가장 큰 이유가 미국 국채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 미국 국채를 던져버리고 투매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물론 그건 중국도 큰 피해도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서로 이제 그런 그럴 결정적인, 수도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또 하나는 미국이 이번 관세 무역 전쟁을 통해서 얻으려는 가장 큰 목적, 즉 제조업 공장들 미국을 다시 가져오겠다는데 그것도 가능할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이 이제 지난 2019년에 텍사스에 공장을 만들었는데 네. 가방 공장을 이 회사가 전 세계 제조 시설 중에 루이비통이 갖고 있는 전 세계 제조 시설 중에 최하위권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버려진 가죽 원단 비율이 한 20% 정도인데 이곳에서는 그 두 배인 40%이고 텍사스의 최저임금인 현재 17달러까지 올랐습니다. 효율이 많이 떨어지네요. 이제 예를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 네. MAGA 마가 네, 네. 티셔츠 뭐죠? 되게 상당히 유행이잖아요. 많이 팔린다고. 예. 인기가 많은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 대부분 다 중국에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참. 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인의 50%는 관세는 수출업자가 내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세를 올리면 중국 사람이 돈을 낼 거다. 관세는 수입업자가 일단 문제 내고 그걸 갖다 소비자한테 전가시켜 버리죠.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특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관세 전쟁에도 우리가 이길 거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네, 네. 일단 양국이 좀 협상을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협상이 지지부진한 건지. 그렇죠. 양국 예. 모두 협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은 다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도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미중 관세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우리 협상해서 끝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네, 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가 계속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직접 전화해서 협상을 요청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정상 타협의 차원의 타협을 원한다고 합니다. 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난 13일 ABC 방송과 회견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중개자를 통한 초기 대화는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 대통령과 중국 주석이 이 문제를 풀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가 지난 19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1대1 대화를 고집하고 있어서 이것이 양국 간 무역 전쟁을 심화시킨다. 그리고 다른 외교 노력도 노력에 대해서도 지장을 주고 있다. 방해를 받고 주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있는 중국 당국자와 긴장환을 모색하는 것을 백악관 당국자에 전혀 지시하지도 않고 있고 네. 중국과 대화를 이끌 누구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앞서 말한데 중국 쪽은 먼저 할 생각이 지- 전혀. 주석이 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해서 네. 협상할 의사가 없는 거죠. 중국은 먼저 실무 차원에서 네. 조정을 하고 나서 합의를 한 다음에 정석 차원에서 추진을 하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 의도는 이게 사실은 협상의 틀이 맞는 거죠. 네, 먼저.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교 관례 같은 그렇죠. 거죠. 어떻게 또 보면. 하나는 네. 그리고 시진핑이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주기 쉽지 않다는 거죠. 네. 또 중국 쪽은 이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동의하기 전에 먼저 트럼프 행정부 강요들이 중국에 가했던 여러 가지 모욕적인 발언들에 대해서 취소하고 제재를 가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은 이번 관세 그 전쟁에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방위 분담, 네. 안보 문제가 다른 것들도. 일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도 비슷한 그런 트랙을 보이고 왜냐하면 이번 차제에 이번에 대만 문제
그리고 이렇게 관련 이거 수출 통제 문제 다 털어버리자. 해결해보려고. 오히려 이거 중국도 미국을 상대로 해서 원스톱 쇼핑을 하겠다. 트럼프가 말하는 대로 이런 기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쉽지 않죠. 네, 예. 서로 강대강 대결을 벌이고 있는 거죠. 먼저 좀 전화를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일기 선임 기자와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스 앤 로지스의 Since I Don't Have You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